사실 앞에까지는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에 가까운 내용이었고, 뭐 이것들이 어떻게 각각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감정들, 기본적인 감정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계통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을 의해서 사용이 되고 어떤 계통들과 서로 연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우리 조금 일상에서도 실용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 보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학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본 감정 명령 계통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저자가 나눈 거 아니고 팡크세프라는 그 신경과학자가 나눴죠. 더 시킹 시스템, 레이지 시스템, 피어 시스템, 패닉 시스템. 무언가 추구하는 추구 계통. 아, 저거를 빨리 내가 얻어야 돼. 저, 저 먹을 게 있으면 먹을 거 빨리 달려가서 내가 낚아채야 되고, 아름다운 이성이 있으면 빨리 낚아채야 되고, 뭐 그런 추구 계통, 그런 거 빨리 추구해야 돼. 뭐 내 생존을 위해서든지 번식을 위해서든지 그런 걸 추구해야 된다. 라는 걸 드러내는 게 추구 계통이고, 시킹 시스템이고, 분노 계통은 내가 원하고자 했던 것들이 좌절됐을 때 분노를 확 일으키죠. 너 이거 왜 그랬어? 특히 나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존재한테 너 이거 왜 그랬어? 라고 내 욕망이 좌절됐을 때 분노를 일으키는 분노 계통. 그리고 fear system, 공포 계통. 말 그대로 공포스러운 상황. 아주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이죠. 그리고 공황 계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분리 상실하고 많이 엮여져 있는 감정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리 상실, 애도, 우울 그런 것과 패닉, 공황이랑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은 많이 이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밝혀졌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추구 계통부터 들어가면 그래서부터 조금 PPT를 조금 예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시킹, 추구 시스템이라서 딱 머릿속에 전구가 반짝 들어오는 거죠. 저걸 내가 꼭 가지고야 말겠어. 라는 느낌으로 우리의 지각, 느낌 그런 쪽에서는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저걸 내가 가지거나 저것과 인터랙션을 저것을 내가 사용하거나 상호작용을 하면 뭔가 기분 좋은 느낌이 벌어질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리고 운동 쪽에서는 그러한 것을 얻어내야겠다는 그런 탐구 행동을 촉진시키죠. 그런 게 추구 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당연하게 아주 기본적인 전제죠. 당연한 전제고. 그래서 이 계통은 성욕을 야기시키고 식욕 관련한 상태들이 많이 나올 때 크게 활성화되는 부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 그 중에서도 특히 공격적인 놀이, 어, 약탈 뭔가 뺏고 저걸 내가 취해야겠다라는 그런 공격적인 놀이와도 좀 관련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추구 계통의 근원적인 세포들은 VTA에 위치해 있습니다. VTA 잘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VTA는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부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도파민은 딱 이 추구 계통, 저걸 내가 가져야 되겠어 라고 흥분해서 재빨리 내가 낚아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몰입하게끔 해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인 거죠. 우리가 아주 그냥 흔히 일상에서도 쓰듯이 도파민이 뿜뿜한다, 도파민이 막 분비되는 그런 아주 재미난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도파민 분비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파민이 하고 이 도파민이
위치한 그런 세포들은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주요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들이 위치한 곳은 VTA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측 피계 영역, Ventral Tegmental Are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활성화되냐? 뭐 이건 뭐 다 기억을 안 하셔도 되죠. VTA에서 출발해서 복외측 시상하부 Ventral Lateral Hypothalamus까지 간 다음에 NAC 측좌핵까지 가고, 측좌핵도 굉장히 아까 좀 이따가 나오지만 굉장히 쾌락과 연관이 높은 부분이죠. 쾌락 중추 중에 하나죠. 여기서 축삭의 대부분이 끝나고 더 올라가서 전대상에도 가고 전두엽의 다른 피질 영역들도 가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또 편도체에 이르기도 하고, 뭐 이거는 뭐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시상하부에서는 이 욕구 감지기 기전들이 있어요. 이런 추구 계통 중에 하나인 시상하부에서는 우리 내부 환경을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시상하부의 욕구 감지기 기전들에서 지금 갈증이 있는지 없는지, 공복인지 아닌지, 성적인 욕구가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저걸 해소해야 되는지 해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 계통, 가속기 계통, 이걸 더 가속할 건지 더 추구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건지,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계속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재미난 거는 이 갈증, 이 공복 감지기하고 뭔가 외로운 느낌 혹은 뭐 성적인 욕구하고 혹은 외로움, 이것과 좀 뇌가 이런 비슷한 계통에서 느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헷갈려 하거나 등치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외로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면은 배가 고픈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먹게 되고, 그게 조금 더 병리적으로 이어지면 폭식증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공복하고 외로움하고 뇌가 많이 헷갈리고 조금 좀 오해하게 되는,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좀 허다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지금까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다이어트 중 하나는 그냥 음식 끊는 것보다도 좋은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게,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좋은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율적인 다이어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그런 거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추구 계통이 뭘 하는가? 말 그대로 추구하죠. 바깥에 있는 것들. 근데 뭘 추구하는데? 몰라. 뭘 추구하는지 모르겠어. 그 자체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추구 계통 자체는 몰라요. 그냥 어떤 것이 저 밖에 있다는 것만 알고 그냥 무조건 저게 뭔가 그냥 저 자체를 한번 그냥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상태, 이러한 추구 계통 자체만으로는 그 자체로는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엔 꽤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 생물학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고 유해한지, 그러한 것들을 참조할 수 있는 기억 계통을 참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통들이 어, 어떠한 사람이나 생물이나 동물이나 그런 유기체로 하여금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대상들의 표상들을 제공해 줍니다. 어떤 게 더 나았는지, 어떻게 더 별로였는지,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깊게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이 갈망 하위 계통, 러스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갈망 하위 계통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만족과 연결,
어떻게 추구 계통을 활성화시켜서 어떤 것들을 그걸 성취시킬 수 있지? 그것들과 상당히 연결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성취시킬 수 있을까? 추구 계통이 원하는 추구 계통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을까? 추구 계통의 그 추구를 통해서. 지각 중에서는 그거 기분이 좋아. 유쾌한 정동, 유쾌한 환희의 정동을 만들어 내죠. 그리고 운동 쪽에서는 식욕적 행동의 스위치를 끄고 대신에 성취적인 행동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물 마시고 성욕이 과하면 어떤 동물들은 고양이의 제 음경을 굉장히 내밀어서 성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성취적인 행동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단순히 뭔가 그냥 단순히 이런 그 추구 계통에서 그냥 뭘 추구하는지 모르는 그냥 헉헉대는 헥헥대는 그런 식욕적 행동의 스위치를 끄고 굉장히 이제 성취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행동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능적인 행동 양상은 그게 실제로 획득이 될 때, 그래서 추구 계통에 좀 시켜서 이런 성취를 시켰을 때 자동적으로 풀려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많이 먹고 나서 호만 중추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동적으로 풀려 나오는 것처럼. 이것들은 시상하부에서 그 회로가 나와서 전내 기저부까지 가게 되고 이 중격 지역 시상하부 핵들이 주요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격 지역 아까도 NAC 측자핵 이런 거 말했던 것처럼 그 부위랑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위죠. 좀 이따가 쾌락중추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통해 명령 신경 조절 물질,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은 신경 펩타이드는 엔돌핀입니다. 엔돌핀. 도파민은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저걸 빨리 해야겠다라는 걸 해야겠다라는 걸로 이어지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그 신경 펩타이드 엔돌핀은 이거 했을 때 기분이 좋은데 더 해야겠는데 그 성취적인 행동으로 계속 나아가야겠는데 라는 기억을 우리의 뇌 속에 정신에다가 만들어주는 거죠. 기억을 계속 하도록. 저거 나중에 똑같은 걸 봤을 때 저걸 또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엔돌핀을 통해서 기분 좋음을 만들어내고 그거 나중에 또 해야지 라는 식으로 기억을 저장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쾌락 중추가 실제로 많이 발견이 됐죠. 1954년에 이 올드하고 밀너라는 사람이 쥐자기 자극이라는 셀프 스티뮬레이션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우연찮게 발견한 실험이었는데 이러한 중격 지역의 부분들이나 시상하부의 핵들이 주요 부위인 거죠. 인간들이 이런 구조들이 정기적인 자극이 여기가 잘 되면 오르가즘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르가즘의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러한 계통이 PAG에서 끝났는데 아마도 유쾌한 정동이 사실상 만들어지거나 여기서 지각되는 부위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벤트럴 그러니까 복측 PAG 부분에서 벤트럴 PAG 부분에서 유쾌한 정동이 만들어진다. 아마 주로 이 벤트럴 PAG 부분에서 끝날 겁니다. 오르가즘이 만들어지는 그런
유쾌한 정도에 만들어지는 그런 부위가. 그래서 여기는 쾌락 중추들이 이런 최초의 이 셀프라는 가상의 신체, 어떤 우리의 자아, 자전적 자아, 자전적 자기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G전기 자극 실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떠한 걸 G가 어떤 행동을, 어떤 버튼을 누를 때마다 G의 중격 지역이나 시상하부 핵들이 전기 자극이 계속 주는 거예요. 어떠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렇게 줄 때마다 G는 짜릿함을 느끼고 계속 그 버튼을 눌러요. 계속 300번, 500번 넘게 계속 눌러요. 계속. 배고픈 거 몰라. 목마른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것만 계속 누르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될 정도로 계속 그 쾌락 중추, 중격 지역의 부분이나 시상하부, NAC, 측좌해 그런 것들을 계속 정기적으로 자극시키는 그런 쾌락에 중독돼서 배고픈 것도 모르고 목마른 것도 모르고 친구가 어떻게 되고 뭐 동료가 어떻게 되고 짝짓기를 하는지 마는지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계속 그것만 누르는 거죠. 중독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진짜로 엄청나게 심각하게 중독이 된 거죠. 그 식음을 전폐하고 섹스, 번식 이런 거 다 신경 다 쓸 정도로 거기에 엄청 심각하게 중독된 거예요. 이런 거 봤을 때 쾌락 중추의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후속 연구 중에 하나가 이런 음란물, 뭐 성중독, 음란물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식증, 뭐 이런 것들, 이런 직물적인 쾌락,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쾌락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거기에 중독되기 쉬울 수 있다. NAC 뭐 시상하부 그런 것들에 쉽게 중독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기다가 언급을 했고, 이게 굉장히 가짜 의사 식욕인 거죠. 여기도 나와 있는. 근데 이런 약물들이나 이런 약물들이나 또 뭐지? 음란물, 게임, 그러니까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건데 이게 나 자신을 소외시킬 정도로 어, 계속해서 중독이 된다면 이런 약물들은 생물학적인 유용한 목적을 전혀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의사식욕적인 수도 가짜 식욕적인 행동, 그리고 의사성취적인 행동을 그와 관련된 유쾌한 감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원래 이 쾌감, 이 쾌락 같은 이 쾌감이나 짜릿한 감정, 오르가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 성취했을 때, 우리가 추구계통이라거나 갈망계통이 이렇게 서로 잘 얽혀져서 너는 생존하려면 이걸 얻어야 돼 라는 식으로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보통일 텐데, 그게 아니라 아주 단순히 값싼 직물적인 그런, 우리 현대 사회로 특히 진입하면서 값싸고 직물적인 쾌락을 통해서 많은 값싸고 직물적인 그 투자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오는 쾌락들을 얻을 수 있는데, 거의 그 가짜로 포장된 쾌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도파민 그냥 공장이 온갖 미디어에서 쏟아지잖아요. 저기 유튜브에서도 쏟아지고, TV에서도 쏟아지고, 핸드폰에서도 쏟아지고, 뭐 카카오톡, SNS 다 쏟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현대 사회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굉장히 도파민 중독, 도파민 과다 분비를 유도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의사식욕적인 행동, 의사성취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피하고 진짜 우리가 값진 행동, 값진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말 조금 더 진실한 쾌감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만족에 대한, 진정한 만족에 대한 고민을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관련해서 좀 데니얼 데니시란 철학자의, 이 생물 철학자, 뭐 인지과학 철학자의 이 cute, sexy, sweet, fun이라는 그 테드 강연이 있는데, 다 볼 건 아니고 그냥 거기에 몇 가지 캡처한 부분이 있어요. 슈퍼노마 스티뮬라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 초자극제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니코틴버게는 이런 그 거위였나? 거위가 어떤 이 점을 봐요. 어미의 부리에 있는 이 빨간 점, 주황색 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 새끼가 계속 그거 쪼는 거예요. 그게 어미가 그걸 먹이를 주는, 그걸 두드리면은 어미가 이렇게 먹이를 준다는 걸 본능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각인 효과를 통해서, 임프린트 효과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빨간 점만 보면 계속 쪼아요. 계속 쪼아. 그래서 다른, 우리가 인간이 임의로 만든 그런 빨간 점, 어떤 부리와 비슷한 거, 어떤 부리와 비슷한 이런 거에다가 빨간 점만 붙이면 그냥 걔도 계속 쪼아요. 실제로 어미의 부리에 달린 빨간 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자극제인 거죠. 마치 여기에 있는 의사식욕적인 행동, 의사 성취적인 행동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거위에게 만들어낸 것처럼, 얘네들도 그거 했을 때 쾌감을 느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마치 쥐가 전기자극 실험을 받았을 때, 전기자극 실험을 했을 때 계속 그 버튼을, 식음을 전폐하고 섹스 번식을 전폐하고 계속 누르는 것처럼 얘네도 계속 누르는 거죠. 계속 쪼아대는 거죠. 아무런 실제적인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쾌감이 계속 느껴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과의 단맛, 이건 실제로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포도당이라거나 포도당이 풍성하거나 어떠한 여타 뭐 항산화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어, 진짜 값진 식품이 사과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중에서 단맛만 잘 흉내내 가지고 초 자극을 극대화시킨 우리의 정기적인 자극만 극대화시킨 상품이 이런 초코 케이크 같은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도파민만 최대한 분비시켜서 얘네들한테 팔아먹을까 라는 수법을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런 초코 케이크 같은 거죠. 이거는 뭐 세 발의 피, 아주 극히 일부인 경우고,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길거리만 둘러봐도 굉장히 그런 상품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광고만 해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자극을 줘서, 아무런 얘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자극만 적당히 줘서 돈을 빼먹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죠. 초코 케이크도 그렇고, 어떠한 뭐 그 성형수술, 어떤 보형물, 어떤 그 성적인 성적인 부각을 시켜주는 그런 여타 패션이나 도구들 같은 것들이 이런 초자극제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갈망계통과 추구계통을 굉장히 의사식욕적인, 의사성취적인 부분으로만 굉장히 자극시켜줄 수 있는, 이건 뭐 귀여운 어린아기 인형인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자극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반성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이런 행복의 기원 같은 책들도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 존재의 목적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지만 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생존과 번식에 의한 산물이다.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보는 재미난 교양 서적이 있어요. 서은국 선생님이라고 행복 심리학자로 유명하신 연세대 심리학자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 잠깐 참고하셔도 잠깐 재미나게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보기에 굉장히 잠깐 빌려볼 때 굉장히 소프트하게 저는 훈련소에서 처음 읽었어요. 사실 이 군대 훈련소에서 옛날에 이거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거 읽어보시면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행복이란 무엇인가 돌아보기에 좋고 과연 저기 미디어에서 계속 마치 초코 케이크처럼 아무 영양가도 없는 초코 케이크처럼 주어지는 그 행복이라는 것들, 도파민이라는 것들이 과연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속고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것들 조종당하고 사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것들 생각해보게 나름 괜찮은 책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부모 노릇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 저자도 그렇게 말을 해보고 신생아의 추구 계통은 태어날 때는 걔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 그냥 스위치가 켜져요. 그냥 뭐든지 그냥 추구하는 거. 뭐가 밖에 있는 것들은 뭐 프로이트의 구강기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그 구강기부터 막 뭐든지 입에 넣어 보려고 하고 막 씹어 보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고 뭐 그런 것처럼 막 뭐든지 그냥 바깥에 있는 것들은 뭐든지 추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또 처음에는 추구할 힘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제 혼자 힘으로 하게끔 내버려 두면 너무 무기력해져서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대상들이 전혀 찾을 수 없어서 죽게 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아이한테 자기 욕구들을 적절히 인식하는 방법과 이 세상에서 충족시키는 방법 어떻게 충족시킬까? 그냥 단순히 초코 케이크만 먹어서 단순히 음란물 이것만 봐서 너가 아무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값진 쾌락만 얻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너가 어떻게 하면 너가 말을 하고 어떻게 너의 생각을 전달하고 그런 방법들을 잘 알려주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족시키는 방법을 알려줄 것인가. 그런 것들은 순전히 그 아이가 받은 부모 노릇하기의 특성에 달려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것도 빈부격차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빈부격차가 많이 이런 것들을 결정하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좀 다음으로 넘어가면 분노계통. 우리가 추구계통, 분노계통, 공포계통, 공황계통 이 네 가지 계통 중에서 첫 번째 계통을 끝냈고 이 분노계통 두 번째 계통 분노계통은 이 공격성인데 격렬한 공격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포식행위에서 관련된 그런 냉혹한 그런 형태의 공격성은 그런 분노라고 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식욕적인 추구와 관계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도파민 자극성 계통, 추구 계통, 갈망 계통에 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전투와 관련된 운동 프로그램과 그리고 정동적인 공격 행위를 내놓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막 으르렁대는 사자가 으르렁대는 그런 공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그러니까 뭐 사자가 으르렁댄다. 그러니까 그건 뭐 포식행위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하려는 일이 좌절됐을 때 화를 내는 거죠. 너희가 왜 그랬어? 라는 그런 식의 공격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내 여자를 감히 빼서 뭐 이런 식으로 주먹질을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공격성. 그래서 이런 변화들 PAG로 가는
우리 유쾌한 정동이나 불쾌한 정동을 만들어내는 PAG로 가는 편도투사에 편곡되고, 뭐 이건 뭐 여기 이 과정 다 모르셔도 뭐 됐습니다. 이 분노 경로에 관계하는 핵심적 구조는 편도복합체, 편도체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편도복합체 내측핵. 그리고 이 계통은 선조 말단의 침상액부터 시상하부까지 간 다음에 배측 PAG로 내려가서 투사되는 거죠. 배측 PAG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불쾌한 정동을 만들어내는 부위죠. PAG 중에서. 유쾌, 불쾌 중에서. 분노 경로처럼 피자극성, 얼마나 민감하냐, 얼마나 화를 잘 내느냐, 이런 것들은 되게 목표지향적인, 내가 목표했었던 그런 활동이 좌절됐을 때 나보다 약한 상대에게 하는 것들이 보통 분노인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고, 여기 분노는 좀 짧게 끝났고요. 분노 계통이 끝났고 이제 공포 계통, 피어 시스템. 이 지각 쪽에서 공포 불안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운동 쪽에서는 도주 반응을 만들어낸다. 무서운 상태니까 굉장히 무섭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도주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죠. 신경과학자들도 공포 불안과 공황 불안 사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됐고, 공황 불안은 조금 있다가 제가 공황 계통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 계통에서. 그래서 이 벤조다이아제핀은 어떤 수용기에서 가바 억제를 강화시켜서 공포 불안의 감소에 성공적인데,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다 모셔도 되고, 이 분노 계통처럼 공포 계통도 마찬가지 편도체와 그의 연결에 집중되어 있고, 편도체 외측핵과 중앙핵이 이 계통의 중심지다. 그리고 결국엔 관련 해도들이 뇌간에 불쾌한 정동을 만들어내는 그 배측 PAG에 종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 불안의 표현들이 세 가지로, 첫 번째 운동 표현하고 내장에 대한 변화들, 내부 세계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극심한 공포의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어떻게 표현되는지 대략적으로. 외적인 운동 표현들은 막 아까도 말했다시피 도주 반응을 만들어내고, 운동 쪽에서 또 약한 자극은 얼어붙는 반응으로, 프리즈 반응으로 이끌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유는 많은 포식자들이 움직임을 통하여 그 대상들을 인지하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자세를 취해서 발각되지 않고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조금 있다가 다미주 신경 이론을 그때는 잘 언급이 되지 않았던 다미주 신경 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공포 불안의 내장에 대한 변화들은, 공포 불안이 감정이 생겼을 때 우리 내부 세계에 대한 변화들은 분노 계통의 활성화에서 봤던 것들과 거의 유사해요. 똑같은 거울상이라고 말을 하죠. 증가된 심장박동도 빠르게 뛰고 엄청 막 무서울 때 더 얕고 빨라지는 호흡이 생기고, 내장에서 골격근으로 가는 혈액의 재분배, 즉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이면 빨리 도망쳐야 된다는 느낌이 직감이 들기 때문에 혈액이 다시 재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내부 세계에 대한 변화고, 극심한 공포의 경우에는 심한 설사도 유발시킬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이 좀 안정되어서 적절한 소화를 유지시키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교감신경이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반대되는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극심한 설사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에서도 본 것처럼 무공포증이라는 증상도 있는데, 이 편도체, 꼭 편도체가 아니라고 그 책에서는 말을 하지만 일단 편도체에
선택적인 양측성 병변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아주 유명한 사례. 인지 수준에서 공포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인지 수준에서는. 그런데 이 지각 운동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 공포를 인지해낼 수가 없고 공포를 내는 두려운 얼굴 표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포를 웬만해서 느끼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클리버 부시 증후군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이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는 대로 누구든지 그냥 만나는 대로 쉽게 따르고 믿고 친해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들 대부분 믿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얕게 봐서 사기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이 사례를 가진 소녀가 굉장히 많이 겪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크리버부시 증후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런 선택적인 양측성 병변이 더 심해지면 크리버부시 증후군이라는 것까지 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항진된 성욕이 굉장히 높아지고 구강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닥치는 대로 다 먹으려고 하고 이 성욕도 굉장히 항진된 성욕이라고 했을 때 이성, 동성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생물, 저희 동물, 심지어 무생물에까지도 성욕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고 구강성도 마찬가지로 닥치는 대로 먹게 되고 입에 넣게 되기도 하고 아예 먹을 수 없는 것까지도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항진된 구강성도 얻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과잉 변형 이게 과잉 변형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흥미로운 것들처럼 보여서 그냥 굉장히 조증적인 느낌도 나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주의가 산만해지는 그런 경우가 과잉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분노 계통들과 공포 계통들 굉장히 부정적인 기능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좀 봤을 때 없었으면 좋겠다. 무섭고 뭐 불쾌한 정도 뭐 분노를 내고 뭐 그런 것들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정신생활에서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이 두려움이 너무 없을 때 이 정도까지도 사람이 굉장히 부적응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분노 계통이나 공포 계통이 얼마나 이런 부정적인 기능이라고 소위 여겨졌던 그런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류 증거 덕분에 인격의 어떤 측면에 신경학적 상관물들, 신경 NCC 같은 것들, 의식에 대한 신경적 상관물들을 정립 가능한 거죠. 어떻게 우리의 자아가 자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제 공황계통, 마지막으로 공황계통을 다뤄볼 텐데 굉장히 재미난 건, 흥미로운 건 공황계통의 이 공황계통은 공황불안뿐만 아니라 상실과 슬픔의 감정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신분석가들이 공황발작, 분리불안, 우울 정동 사이에서 오랫동안 그 연결 관계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임상적으로 봤을 때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신경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주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순식간에 잃었을 때 다 나은 것 같다고 느껴지는 시기였는데 혹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문득 공황 발작이 확 느껴지는 문득 분리불안이 느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서로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사례들을 봤을 때에 대한 신경학적인 증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리고통 계통의 핵심은 전 대상의
뭐 근처에 있는 ACC, Anterior Cingulate Cortex, 전대상 피질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ACC라고 줄여도 무방할 것 같고, 이런 전대상에는 몇 가지 시상액이나 시상하부액, 뭐 다른 신경액들과 광범위하게 딱 연결되는데, 굉장히 우리의 그 절제라거나 강박, 뭐 강박 행동 그런 것과도 관련해서 중요한 부이죠. 전대상의 뭐 생각이라거나 사고라거나 그리고 우리 고통이라거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위들은 하등한 포유 동물들의 성적인 행위나 모성 행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복측 PAG로 가는 연결들이 있고, 이건 재미나게 복측으로 가는데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불쾌한 점일 것 같은데. 이 계통의 신경화학은 내재성 양편 양자재에 의해서 지배된다. 아니 뭐 이건 조금 이따가 자폐 관련해서 나올 때 나오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이 이 계통의 작동에 굉장히 중추적으로 관여한다는 증거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은 이런 모성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우리가 출산 전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 프롤락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황계통하고 모성행위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건가? 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진짜 제목도 총 맞은 것처럼 아픈 상실이라고 제가 달았는데, 진짜로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분리고통 계통의 핵심은 전대상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공황계통, 분리고통 계통의 핵심이 진짜로 이 아까도 말했던 이 내재성 양편 양자재에 의해서 지배된 공황계통인데, 내재성 양편 양자재는 통증의 느낌을 감소시킨다고 하죠. 마치 모르핀처럼. 근데 이런 사랑하는 대상과의 분리는 이별이나 상실이나 사별이나 이런 공황계통의 활성화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뇌 이 부위에서 아편 양재제의 활동 수준을 감소시켜요. 통증의 느낌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아편 양재제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니까 반대로 통증의 느낌을 감소시키는 거 줄어들게 만드니까 반대로 조금만 아파도 고통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분리와 상실이 말 그대로 진짜로 문자 그대로 진짜 물리적으로 아픈 것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ACC, 뭐 Anterior Cingulate Cortex, 전방 대상 피질이라는 부위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느꼈을 때 아프기도 할 뿐더러 뭐 많이 발현을 한 부위일 뿐더러 점화를 하고,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과 상실했을 때 이별을 할 때 생기는 그 심리적인 고통은 이런 ACC에서도 많이 반응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가사에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이별을 한 다음에, 그게 그냥 단순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정말 총 맞은 것처럼 그냥 가슴이 정말로 아파, 정말 가슴이 부여지듯이 너무 숨 막히고 너무 어떤 근육이 뭔가 찢어질 것 같이 그런 아픔이 느껴져 라는 것이 ACC인데, 근데 진짜로 그런 만큼 또 실제로 진통제를 먹어도 실연의 고통, 실연의 아픔을
분리 불안 뭐 그런 거에 대한 아픔을 일시적으로나마 조금 경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유명한 연구인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겠지만 마치 응급 치료제 같은 거죠. 내가 너무 진짜 너무 이별 때문에 뭐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너무 아파. 그러면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서라도 뭐 너무 혼자서 우울해하지 말고 그냥 가서 빨리 진통제 사가지고 먹고 혼자 안정을 최대한 취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일 것 같을 때, 그러면 뭐 어떻게 나 혼자서라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러면 약국 가서 진통제 사서 너무 힘들고 외로운 느낌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이러한 그 공황계통, 내재성 아편 양제제 뭐 이런 그리고 ACC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로 실현의 고통을 뭐 경감시킬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의도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동물들, 그 인간들을 포함한 어린 동물들은 이런 강화 전략 덕분에 그들의 돌봐주는 자들에게 접근을 유지하는 방법을 재빨리 배우게 되죠.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내가 지금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공황계통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아편양제제, 내재성 아편양제제가 머릿속에서 분비가 잘 안 돼.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강화 때문에 빨리 대상을 빨리 찾아야겠다라는 식으로 부모와 친밀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강화 전략 덕분에. 근데 안타깝게도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돌봄 하위 계통, 이 공황 계통, 공황 불안 계통이 돌봄 하위 계통이랑 또 연결이 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은 그 공황 계통에서 나오는 주로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은 성적인 행위, 엄마의 모성 성적인 행위와도 연관이 깊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감정 계통이 아이의 행동 못지않게 어머니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조금 더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도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아기의 귀여운 모습을 봐서라도 조금 더 내가 좀 더 참고, 혹은 참는 그런 감정도 안 들어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육아할 때 그냥 그 즐거운 감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옥시토신을 분비해 주거든요. 진화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출산 전후로 계속 증가가 되는 거죠.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이. 그래서 모아 간에 엄마와 자식 간의 친밀에 대한 성적인 토대를 많이 강조하게 되죠. 옥시토신 같은 것들 때문에. 정신분석에서는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니 뭐 엘렉트라 컴플렉스니 많이 이런 모아 간의 그런 친밀감에 대한 성적인 토대, 그래서 많이 언급이 되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아편 양계통이, 그러니까 내재성 아편 양제제 같은 것들이 어떤 그 통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약물 호르몬들이 어떤 자폐증 사례들에서는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동들은 또래들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나오니까 이런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들, 분리에 대한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들을 더 과도하게 분비시키니까 또래들에 비해서 분리에 대한 고통을 훨씬 적게 경험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봐주는 양육자, 엄마, 아빠에 대한 관심도 좀 줄어들게 되고 유대가 잘 맺지 않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편 통로의 작동을 차단하는 이런 약물들, 아편을 조금만 덜 분비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걸 유도하는 그런 약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자폐증 사례들에서는 더욱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회적인 환경에 다가가도록 부모나 양육자들이 새로운 격려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약물이 마치 창문을 열어주는 것 같지만 그 자체로는 아이의 대상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없다. 뭐 이런 팡크세프의 이야기였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어떤 자폐증 사례들은 혹시 내재성 약편 양제제가 더 과도하게 유의미할 정도로 더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내가 이 아이한테 더 격려를 새로운 세계로 더 나아가도록 격려를 해주지 못했는가? 라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이 다미주 이론은 아까 이야기한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톡방에서도 간단하게 공유한 칼럼에서도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다미주 이론은 다미주 이론에서 위험에 처하면 나타난 세 가지 반응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간단해요.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직관적이고 첫 번째는 사회적 개입 유도 시스템. 첫 번째는 도와줘, help me, 도와줘, 저 지금 위험에 처했어요 라고 포유동물은 계속 울든지 저 뭐 인간들 같은 경우에 도와달라고 계속 사방으로 외치든지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첫 번째 단계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근데 이거 해도 안 되겠는데? 아니면 뭐 바로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해도 안 되겠는데 아니면 뭐 바로 싸워야 되겠구나 혹은 도망쳐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다소간의 시간이 경과한 뒤에는 환경으로부터의 철수로 변하게 되는데 이제 도주하게 되는 거죠. 내가 싸울 만한 상대라 싶으면 싸우고 이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도주하게 되고 근데 이것도 안 된다 싶으면은 붕괴가 되는 거예요. 프리즈 되는 거죠. 얼어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빠져나갈 길이 없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마지막 응급 시스템으로 활성화되는 거죠. 등 쪽 미주신경 복합체 DVC라는 게 활성화되면서 횡격막 아래 위 신장 장까지 영향력을 다 행사해서 몸 전체의 대사 장벽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되게 심장 박동도 뚝 떨어지고 이때 엄청 누구나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다가 겪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엄청 긴장하거나 엄청 두렵거나 했을 때 심장이 딱 멎었다라는 느낌도 들 수도 있고 숨을 쉬지 못하고 소화기는 기능을 멈추거나 배출을 유도한다. 말 그대로 하도 겁나서 똥오줌을 지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시점이 되면 굉장히 어떤 그 해당 상황과 분리되어서 무너지고 얼어붙어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 대사작용을 왜 대폭 감소시키느냐? 최대한 뭐 잡혀가든지 뭘 하든지 에너지를 굉장히 절약하기 위해서 싸워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최대한 뭐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발견됐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뭐 그런 걸 아끼기 위해서라도 지금 상태는 최대한 원래도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주도 못하고 그러면 그냥 최대한 몸의 에너지를 아끼는 거죠. 몸과 심리적인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하도 겁나서 똥오줌을 지리는 상태까지. 지금 상황과 분리돼서 마치 내가 지금 상황을 겪는 것도 아닌 것처럼 심리적인 고통도 잘 안 느끼게 되고. 강간당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보고가 많이 되죠. 지금 그래서 왜 협조를 했냐라는 식으로도 뭐 추궁이 되기도 하지만 이 프리즈 상태를 좀 염두에 봤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미주 이론을 통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다미주 이론이라는 책이 작년 11월 달에 번역이 되기도 했고 몸은 기억한다. 아까 인용한 구절이 몸은 기억한다. 트라우마 치료와 관련돼 굉장히 제가 예전에 세미나 했을 때도 많이 언급했었던 명작 중 하나죠. 트라우마 치료의 거장
S에 반대였고 그 사람도 미투 논란에 작년 초부터 좀 휘말리긴 했지만 아무튼 이 저작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추구 계통, 분노 계통, 공포 계통, 공황 계통 여기에 대한 것들은 다 끝났어요. 이 기본 감정 명령 계통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놀이 계통이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라고 그 탕크세프라는 사람이 언급을 하죠. 실제로도 모든 어린 포유동물들이 인간을 포함하여 놀이를 필요로 하고 또한 일정 양의 놀이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놀이 중에서 마구잡이 놀이 같은 것들,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마구잡이 놀이 같은 것들은 어린아이들한테 수면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들을 조절하는 것 같은 유사한 항상성 원리에 따라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수면이 너무 적게 자면 다음날에 대신해서 보충해서 자려는 습관이 항상성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이 쥐새끼한테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 되게 욕 같은데 쥐새끼한테 놀이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면 그 새끼는 이 다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비교적 더 많은 놀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놀이 못했는데 라는 시간을 보충하려는 반동 효과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성 원리라고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탕크세프는 이 놀이계통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놀이계통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 현대 미국의 도시에서 ADHD의 실제적인 유행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이 된 거죠. 부분적으로는 적절한 양의 마구잡이 놀이를 어린아이들로부터 빼앗은 결과일 수도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굉장히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이를 빼앗고 직접 몸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구잡이 놀이를 빼앗고 대신에 거기에다가 유튜브라거나 광고라거나 굉장히 뭐 게임이라거나 게임 다 나쁜 거 아니죠. 굉장히 과도한 게임이라거나 거기에 그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과도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는 그 시스템까지 겹쳐서 어마어마한 ADHD를 유도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ADHD가 단순히 생리적으로 유도된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염두에 볼 만하죠. 그래서 이런 경험으로의 학습, 이 추구 계통들은 그러니까 각 계통들 기본적인 계통들 뭐 4가지, 5가지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이런 것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남은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학습을 해야 할 공백들이 각각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구 계통도 무대상, 그러니까 뭘 추구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거기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억 계통을 참조해야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 그래서 어린 동물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 노릇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린 동물에게는 뭔가가 필요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정작 필요한 그게 뭔데 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 부모가 알려주든지 자기가 직접 해보든지 그때는 어렸을 때는 거의 해보지 못하겠죠. 그러다가 죽겠지만 거의 커서도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진화생물학적인 이점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을 남겨둔다는 점은 진화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있는 게 이 아이가 사막에서 살든지 이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 살든지 북극에 살든지 알래스카에 살든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만 맞춰진 적응의 형태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계통의 감정들의 틀을 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나머지는 그 환경에 걸맞는 부모가 잘 알려주는 혹은 내가 본능적으로
이걸 느꼈을 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강화 학습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들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환경들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그래서 진화생물학적인 이점이 크다라는 거고 그리고 공포계통도 마찬가지고 추구계통도 마찬가지고 공황불안계통도 마찬가지고 분노계통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뭐 두세 슬라이드만 하면 끝났는데 중요한 관점 두 가지가 있어요. 르드의 첫 번째 중요한 관점은 공포 불안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유해한 자극, 공포 불안 반응, 우리가 순간적으로 막 무섭다 이런 게 느껴질 때 극도로 빠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 생각 같은 거 할 순간도 없이 극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확장된 의식의 밖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적인 반성적인 자기의 밖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공포 불안 두 가지 측면은 편도체로부터 PAG로 가는 민감하고 불순한 경로에 의해 중재되며 이 피질의 의식을 송두리째 배제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PAG로 편도체에서 PAG로 가는 그 불쾌한 정동을 만들어내는 그 경로에서 피질의 의식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뭐지? 뭐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배제시킨다는 거죠. 빨리빨리 판단을 하고 도망치거나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이 이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례를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임상적으로도 왜 중요하냐면 환자들이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한 채 어떤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억압된 과거 경험이나 다른 무의식적인 경험을 연상을 기반으로 삼아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혼자서도 내가 환자라면 그런 현상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라도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겠고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정동의 길들이기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무서운 것들만 겪었을 때 그게 계속 기억에 난다고 해서 계속 그거 볼 때마다 무서워하게 내버려 두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뇌가. 그러니까 더 느린 경로에는 해마의 피즈 조작들이 포함되는데 일화 기억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해마의 피즈 조직들이 단기 기억, 일화 기억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자전적 자기로 하여금 우리의 확장된 의식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의식적으로 나중에 반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맞아 유해한 대상이나 장소 이런 위험스러운 것들 봤을 때 우리 공포 계통의 사전 그러니까 저건 무서운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은 그 어떤 걸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편도체나 그런 것들에 기록된 것들은. 근데 이게 부적응적일 수도 있죠. 어린 시절에 위험했던 대상이나 장소가 꼭 우리가 커서 어른으로 자라난 우리들에게 똑같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 전혀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대상들과 공포 계통 사이의 연결을 지울 수 없을지라도 지울 수는 없어요.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기록을 없앨 수 없어. 안 본 것처럼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 계통의 출력은 억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전두엽의 영역들 덕분에 억제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복내측 전두 영역과 안화 전두 영역, 줄여서 BMPFC, OFC라고 줄이는 이 영역을 통해서 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는 이드와 자아 사이의 균형을 이러한 영역들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이 부위들은 다자란 성인을 다자란 성인을 소아와 다른 포유동물들로부터 구별하게 해주는 융통성이 얼마나 있느냐, 감정 조절이 얼마나 가능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점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원시 본능적인 기전들과 행동에 대한 프로그래밍, 조절, 확인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을 이루어주게 하고 그래서 이드와 자아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그런 억제 기전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공포스러운 게 있으면 그거 눌러야 돼. 지금은 그렇게 공포스러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억압을 해주는 억제를 해주는 그런 기전들이 뇌의 기전들이 여기에 있는데 근데 다른 것들과도 마찬가지로 이 기전들이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활동적일 수도 있고 이게 억압이라거나 어떤 병리적인 종류를 제공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제5장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기억과 환상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기억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우리가 어떤 판타지, 환상을 만들어내게 되는지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판타지처럼 우리가 구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과 억제, 억압, 자아 사이의 그런 균형 같은 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4장 발제를 마치고 제5장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